지금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어느 치료 급여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급여화돼서 적은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핵심은 뭐냐면 이 급여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직역 간에서는 뭐 의사와 어느 자회사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잘 정리되면서 뭐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통보에다가 우려하는 사항들로 연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언어 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이 언어 치료라는 것이 의료 행위이냐 아니냐. 만약에 이 언어 치료가 의료 행위라고 이제 보여졌을 때 이것들이 또 이런 문제들이 언어 치료가 지금 현재는 언어 자율사들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언어 치료사가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영역으로 포함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언어 치료사들은 단독으로 환자가 이제 그런 의사소통 장애인이라든지 언어 치료 대상자들이 왔을 때 상담, 그다음에 진단, 평가, 중재, 사후 관리까지 모든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 어, 의사들의 뭐 오더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역 자체가 독립성을 이제 훼손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 지금 현재 물리나 자극치료사처럼 개원에 관계되는 부분, 그 어느 치료사들이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나면 또 개원들 생각할 해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력과 자신이 이제 어, 치료실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반이 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협회와 논의해 가면서 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되면서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게 이 건강보험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음, 대표님, 그러면 이게 급여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저희는 언사무로서 활동을 계속 쭉 2020년부터 해왔지만, 이 급여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 아니면 이건 심각하게 좀 생각하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좀 네. 심각하게, 뭐 어떻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급여화가 된다는 게 지금이랑 좀 어떻게 정확하게 그냥 예상하는 것 말고 지금 이 음, 급여화 이야기 때문에 어디서든 전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반대하는 찬성하는 쪽에서 전부 다 하지만 그건 전부 확신이 아니잖아요. 예상이잖아요. 예. 급여화가 된다면 진짜 정확하게 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뭐, 일차적으로는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화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미 세 가지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 달에, 급여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문에서도 급여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로 우리가 저희 전 이제 협회장님과 어느 제열사 협회장님과 어, 항의 시위를 하러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급여가 검사 항목 중에 몇 가지 항목부터 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치료 영역이 전부 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언어 장애라든지 특정 부분부터 이제 급여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음, 지금은 이제 성인이라든지 실어증 환자분들 같은 이런 성인 환자들에 대한 급여화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문제 케어에서 나온 것처럼, 발달장애 아이에 대한 급여화라든지 언어 발달 지원까지도 모두 급여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음. 때 이 파장이 예상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고 지역적인 영역으로 좀 한정될 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언어 재활사 한 명 한 명 개인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저희들이 이제 언어 재활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내용 중에서 전체 언어 재활사들에게 뭐 불리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 장애인 부모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음.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 협회에서 임원으로 계실 때, 그때는 협회 입장은 급여화가 반대였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음.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협회 임원들은 또 협회장 및 임원들은 또 급여화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우리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가 지금까지 뭐 어떤 제가 최신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최근에 이제 협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우려스럽다든지 급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혹시라도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으시면 뭐 제가 이제 어, 저도 협회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다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음. 지금 공식 지금 협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이제 이 급여화에 대한 뭐 지금 회원들이 며칠 전에 기사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막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생긴 것도 있지만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금 협회 입장을 모른다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언어 재활 가치 재건을 위한 비상행동, 그 지금 전 협회장님이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기 단톡방에서는 급여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지금 협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 뭐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협회 입장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는 통로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면 전 협회장님이 급여화에 대한 입장은 2020년에 저희가 언사모로 활동할 음. 때도 급여화는 반대한다라고 성명서 뭐 비슷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음. 이야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활동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행동 없이 지나간다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지 않을까. 그러면 급여화라는 것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니 더 진행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협회가 예전에도 어, 언어치료 전체가 어떻게 한꺼번에 갑자기 급여를 할 수 있겠냐. 정부가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장에 갑작스러운 붕괴를 갖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언어치료가 급여화된다 손치더라도 작업치료사들이 감각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활동하는 것처럼
물리치료사가 운동재활사라는 이름으로 또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투트랙으로 이제 가면 되지 않느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예전에도 몇 번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어, 그 건강보험 급여화를 갖다가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다 손치더라도 일부부터 하나씩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분이 만들어져서 언어 재활 이제 전체에 관계되는 주도권이 언어 재활사에게서 재활사들의 손을 떠나서 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쪽으로 이렇게 진짜 넘어가는 것들이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음. 그럼 대표님 또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협회의 입장도 있을 테고, 이 급여화에 대해서 저희처럼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급여화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치료사가 있지만은 또 사실은 이용자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가 원사무로 이제 급여화 반대를 할 때 함께 이제 연대했던 단체는 장애부모연대, 윤종술 네, 대표님 계셨던, 네. 그때는 반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어떤 입장일지 알고 계신가요? 어, 지금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와 지금 협회가 어떠한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음, 그리고 이제 부모회들의 입장도 그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음, 왜 그러냐면, 이용자 부모님들 또한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상태에서 음, 단순하게, 어, 언어치료라는 이 장애 아이들이 필요한 이 치료 영역이 어머니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 이런 내용만 들었을 때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어, 부모에서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지금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가자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소통 없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유관기관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예전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사안들이 어느 재활사들의 어, 에게 뭐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이렇게 도움을 갖다 같이 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체들과의 그런 것들을 거의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음, 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급여화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힘이 있는 권력 기관이나 뭐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어재활사라는 개개인일 뿐이니까 결정권은 협회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나 그걸 같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 기관, 주무 기관일 테니 만약에 급여화가 된다면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일지, 그냥 왜냐하면 대표님께서는 협회 일도 음, 많이 해 오셨으니까 네, 이익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음모론을 떠나서.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급여화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볼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챗GPT나 이런 거와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만약에 언어치료 영역이 급여화가 되고, 만약에 이 급여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진단 평가에 대한 그 권한을 갖다가 만약에 의사들에게 넘겨주고, 이 언어 치료가 의료 행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졌을 때, 언어 치료도 여러 직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병원 언어 치료실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설 치료센터의 언어 치료사들도 있을 수 있고, 장애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그리고 뭐 재활기관 원장님들 언어 치료사이지만 기관 장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교수님들도 언어 치료 직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 부모들. 근데 장애 부모들은 뭐 장애 아이들의 부모님과 성인 의사동 장애인 당사자들 이렇게 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 가장 수혜자와 가장 피해자가 누구가 될까? 음,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아, GPT한테 돌려봤어요. 어, 그렇게 하니까 나왔나요? 결과가? 제일 수혜자는 교수님들이더라고요. 어, 왜 예. 그러냐면 우리 저희가 이제 직군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시니까. 어, 음,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병원 언어 치료사라든지 성인 실효증 환자분들은 지금 바우처나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수혜자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뭐 병원 언어 치료사 분들도 뭐 직업의 안정성의 확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병원 언어 치료사 분들은 이게 뭐 너무 많은 환자가 병원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이게 로드가 되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좀 염두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보는 영역에서는 이제 기관장님도 포함이 되고요. 아동 언어치료사, 언어 치료를 받는 아동 이용자들도 이제 바우처하고의 이중 충돌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이중 수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음, 불가능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들이 일수 제한도 생길 수 있고요. 음, 치료 해기수에 대한 일수 제한도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라리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차라리 더 낫다 뭐 이렇게도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장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의 언어 치료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 복지관이나 네. 이런 쪽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결론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연결해서, 어, 지금 만약에 급여화가 된다면, 이제 지금 현장에 있는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은 어떤 게 궁금하신지 이제 저희 이제 원사무 단톡방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몇 가지 그럼 한번 그걸 가정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그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제 혹시 급여화가 되면 사설 센터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만 해야 하는 건지 바우처도 하면 안 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화가 전면 급여화냐, 그리고 또 이 대상이 성인 환자로 한정될 거냐, 아동으로까지 확장될 거냐,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 뭐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또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죠? 음, 음, 어,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바우처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이중수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음, 어, 만약에 이중수혜 문제가 걸려서 만약에 이게 급여화 쪽으로 돌아서고, 지금 현재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작업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어, 그리고 물론 감각통합 치료나 운동재활 형태를 뭐 제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위치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극단적으로는 이중수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 그 운영상에 되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
겪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큰 혼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음, 음. 그러면은 이건 질문이 아니라 조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급여화가 된다고 해도 그 많은 아이를 받아줄 병원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센터들 다 길거리로 나앉게 할 것도 아니고 같이 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라고 조금 급여화가 진행돼도 좀 이렇게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경우에는 개원을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자격증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라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실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거는, 하는 것은 민간 자격증인 감각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의사들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것들이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외부에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또한, 의사 어, 밑으로. 예, 그렇죠. 병원 음, 시스템 안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건강보험의 적용 급여화 자체도 관리급여 형태로 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어, 대부분의 비용은 부모님들이, 이용자들이 내고, 국가 음, 보조는 상당히 적은 형태의 그런, 급여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주도권을 못 가지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 네. 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보다는 많은 걸 잃게 될 거라는 거는 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네. 또 이런 질문도 있는데, 급여화가 되면 언어 제약사들이 병원에 많이 입사할 수 있잖아요. 급여하니까 음, 이 부분은 이제 의사의 오더를 받는 상황으로 가정해서 급여화가 이제 된다고 하면 그 병원에 많이 입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 대표님 왜 이제 급여 체계가 잡혀 있고 4대 음, 보험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들면 나중에 그 사립연금이나 또 국민연금 이런 부분도 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뭐 월급은 적어줘도 급여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좀 음. 그리고 또 병원에 대한 로망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많이 입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제약사들이? 어, 이 숫자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음, 입사를 할 수 있을까? 어, 우리가 보통, 저희도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의 네임밸류를 보고 보통은 병원을 방문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만약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어느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물리치료사 누가 잘한다. 이래서 그 병원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들은 병원 언어 치료사들의 평균 근속 연수예요. 음, 생각보다는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은 또 다른 기관으로 이직보다는 보통 그 업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네, 그럼 많이 입사를 하겠죠. 대사도 음, 많이 하고. 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서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어느 제약사가 지금 현재. 어느 네, 제약사들이 이제 경력이 쌓이거나 어, 이제 연차가 많아질수록 이 현장에서는
대우를 더 높게 받고 좋은 급여 대우를 받는데 이런 시스템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병원도 굳이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그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저도 저희 이제 예전에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사할 때 언어 재활사가 없던 재활의학과에 제가 이제 그 언어 재활 파트를 만들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병원 그 뭐 대학병원도 그렇고 뭐 상급병원도 그렇지만 병원에 방을 하나 내준다는 것은 네. 그만큼의 병원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곳이라는 믿음으로 할 텐데 언어 재활사가 뭐 PT나 OT처럼 큰 방 한 곳에 뭐 한 10명 가까이, 20명 가까이가 음, 모여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치료 시스템도 아니고 정말 작은 방이라도 2평 이상은 돼야 되는 방에서 치료 환자를 계속 받아가며 또 해야 되는데 병원에 많이 입사할 수 있잖아요라고 하는 말은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도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어, 여기, 원사모 대표님이 근무하셨던 병원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는 꽤 큰 병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그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치료 영역이 지금 그 정도 규모면. 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료사들 채용해 써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네, 외부에서는 지금 그냥 개원 병원들 중에서는, 어,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가 되게 힘든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치료사에게 내어주는 스페이스를, 그 공간을 다른 영역에 했을 때 더 수익 구조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 이제 어느 치료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외부에서는 그 개원 어느 치료, 개원 의들 중에서 이제 수익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치료사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실비 맞죠. 센터들, 음. 그러네요, 대표님. 그러면 또 급여화가 되면 이 실비 센터들의 형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실비를 갖다가 이제 보험회사들은 실비 여기에서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비센터들은 급여화가 되면 급여화 센터로 이제 준비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음, 음, 어, 수가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의사들이 불만인 거지. 어, 병원의들이 어느 치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불만을 가지는 것 같진 않아요. 수까지 시스템은 아니다. 그 수가를 갖다 올려주면 의사들은 되게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치료를 음, 알든 모르든 수익 구조에는 도움이 될 테니까. 어, 이런 부분은 그냥 말씀대로 저는 이제 국립대 병원에 있었다 보니까 아예 회의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비센터가 있었네요, 대표님. 이미 네.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렇죠? 음, 음, 그럼 대표님, 저희가 이 급여화 진행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막 이렇게 뭐 반대 입장, 찬성 입장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도 좀 그렇고 네. 그러면 급여가 되든 안 되든 언어 재활사로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급여화 진행에 있어서 아니면 반대에 있어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좀 당부하실 언어 재활사들한테 예. 당부하실 말씀은 있으세요? 어,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어, 분명한 거는 의사소통 장애인
당사자 또는 언어장애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어, 부모님들의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언어 재활사들이 양질의 서비스, 언어 치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장애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서로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네, 왜냐면 양질의 서비스는 비쌀 수밖에 없고, 맞아요.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은 어머니들이 또 져야 되는데, 근데 맞아요. 제가 그걸 꼭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음, 이걸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네, 가지고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건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어, 바우처라는 급여화라는 시스템. 시스템을 그렇죠. 음, 바우처라든지 여러 이 복지 제도를 사용하면 될 걸 굳이 이제 그 급여화라는 시스템을 갖다가 선택할 필요는 없다. 또 급여화라는 시스템이 또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음,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료라든지 이런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치료라도 병원 문턱을 넘어서는 거와 치료센터 문턱을 넘어섰을 때 자체가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어, 직접 그 분야의 전문가를 다이렉트로 만나서 빠른 시간 안에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금의 좋은 시스템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옳다.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금 오늘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며칠 동안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한 걸 위주로 먼저 조금 음, 대표님께 굳이 대표님께 여쭤본 것은 당연히 협회 일을 그죠? 대표님 부협회장도 음. 하셨고 해서 하셨으니까 여쭤본 건데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표님.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은 그 이용자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고, 네, 서비스 제공을 하는 어느 제할사 입장에서는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좋은 처우와 급여를 받고 싶은 것도 또 이쪽의 입장이거든요. 예, 맞아요. 이걸 서로 조율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급여하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음, 이용의 불편함도 생기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지출이 되고, 그게 음, 뭐 이용자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국가 재정이든, 건강보험 재정이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하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대표님, 오늘은 일단은 계속, 그죠? 이야기를 하면 없을 것 같고, 음, 오늘 이제 이야기는 급여와 관련된 질문 수렴, 그리고 음. 급여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일단 객관적인 설명이었고, 다음엔 또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상당히 오해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사고에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사고의 이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좀 공유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지.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그러면 병원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기겠죠. 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죠. 네. 사실 산소치료실의 숫자들은 줄어들고 병원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과연 좋은가? 음, 그냥 단순하게 병원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맞아요. 뭐 건강보험 이게 그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면 바우처는 없어지나요? 당장에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음, 이중수의 문제가 불거지고 그게 조율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보건복지부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가?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 어느 치료사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어재활사를 대표하는 기관에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정단체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 그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입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협회장의 생각, 네. 이게 최우선시 될 수 핵심, 있겠네요. 그쵸, 핵심 키가 돼버리는데, 그분의 생각을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음, 일단 오늘 이 이제 인터뷰의 녹화는 최대한 편집 없이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해야 오해도 없을 것 같고 지금 급여화 상황이 이렇다.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음, 이게 우선이 먼저 돼서 다음에도 또 다른 형태로 한번 급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대표님. 네, 뭐,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튼 오해 없이 그 핵심 내용들을 잘 좀 해석하고 각자의 생각들을 좀 다음에는 더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